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식품경영 커플링 사업단의 이기훈입니다. 오늘은 NCS 수리 능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수리 능력은 네 가지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초 연산 능력, 기초 통계 능력, 도표 분석 능력, 도표 작성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는 기초 통계 능력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기초 통계 능력은 통계 자료의 획득, 그리고 통계 자료의 정리, 통계 자료의 해석, 이 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출제 경향을 보시면 통계 자료의 획득에서는 전수조사나 표본조사 같은 용어에 관련된 문제 외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통계 자료의 정리인데 평균이나 표준 편차, 다섯 숫자 요약, 또한 데이터를 표로 정리해서 그것의 빈도수나 백분율을 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해석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자료의 해석에서는 어떤 문장을 읽고 그것에 관련돼서 통계가 제대로 해석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출제되고 있는데, 그러한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사망률이라든가 집값 상승률, 군인 사망자 이런 것에 관련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통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책에 나와 있는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라는 것은 어떤 현상에 대한 상태를 양으로 반영하는 숫자입니다. 즉 사회 집단의 어떤 상황을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근래에는 통계적 방법의 급속한 진보와 보급에 따라서 자연적인 현상이나 추상적인 수치의 집단도 포함해서 일체의 집단적 현상을 숫자로 나타낸 것을 통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통계학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이론과 방법을 다루는 분야고, 주로 자료의 수집과 분류, 분석과 해석의 체계를 갖습니다. 통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고유의 사실과 결부되고 사회적 존재로서의 집단에 관한 숫자 자료입니다. 사회현상으로 보이는 것일지라도 단일 개체에 대한 숫자 자료는 통계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어떤 일정 집단에 대한 숫자 자료, 같은 종류의 사례를 모은 집단에 대한 숫자가 곧 통계입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대상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은 분석 대상을 모두 조사하는 것일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수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대상을 분석 대상 또는 모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간과 비용 때문에 전체 모집단을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 일부분의 표본을 뽑고 그 표본을 조사해서 분석해서 전체의 특성을 유추하는 표본조사를 사용하는 것이 통계학입니다. 통계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통계의 기능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추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많은 수량적 자료를 처리 가능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축소시킵니다. 정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표본을 통해서 연구 대상인 집단의 특성을 우리가 유추합니다. 이것은 의사결정의 보조산이 되고요. 관찰 가능한 자료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어떠한 결론을 추출해내고 그것이 맞는지를 또 검증하는 것이 통계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통계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 통계가 어떻게 계산되어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고 그 결과만을 받아들일 때가 많죠. 자, 여기서는 그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가 유행인데 그 이후로 치사율, 치명률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치사율이라는 말이 너무 어감이 세서 지금 현재 치명률로 다 바꿨죠. 치명률이라는 것은 걸린 사람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하는 것인데, 이 치명률에 대한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계산을 통할까요? 자, 지금 현재 2020년 7월 27일 현재 코로나19의 확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4,000명입니다. 그리고 완치자는 12,905명이고요. 사망자는 299명입니다. 치명률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사망자 수를 확진자로 나눠줄까요? 완치자로 나눠줄까요? 확진자로 나눠줄 경우에는 치명률이
2.1%가 되고요. 완치자로 나눠줄 경우에는 치명률이 2.3%입니다. 여러분들은 치명률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확진자 중에서는 아직도 병이 진행 중이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사망자가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완치자와 사망자의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좀 더 올바른 치명률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치명률 통계는 왼쪽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시다시피 확진자를 분모에 둘 때 좀 더 치명률이 낮아집니다. 과거 홍콩에서 사스가 유행할 때 이러한 방식으로 치명률을 구했더니 7.3%밖에 되지 않았고 7.3%도 굉장히 높은 숫자죠. 이러한 방식으로 구했더니 무려 16%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통계를 발표할 때 이렇게 왼쪽의 형태로 발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들 중에서 죽은 사람이 나온 것이 아니니까 좀 더 희망적으로 보고 계산한 이유도 되겠죠. 자, 어쨌든 치명률은 현재 사망자를 확진자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다음 통계도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집값에 관련된 통계입니다. 집값이 얼마나 올랐나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정부 질문 때 많은 국회의원들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한테 지금 현재 주택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아파트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현미 장관이 현재 주택가격이 11.3% 올랐습니다. 2017년 대비해서요. 3년 동안 11%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통합당 국회의원들이 아니다. 52%가 넘게 올랐다. 이 데이터는 KB국민은행 데이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현미 장관이 내가 제시한 데이터는 한국감정원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나온 통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값에 대해서도 이렇게 통계가 두 개가 존재하는데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어떤 것이 맞을까요? 실제로 한국감정원 통계가 공식 통계입니다. 물론 이 김현미 장관이 이야기한 이 통계는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게 주택가격이었고요. 이 중에서 아파트만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를 하면 13%가 넘게 올랐었습니다. 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보다 이 숫자가 더 작을까요? 그 이유는 이 통계는 거래된 것만 우리가 통계로 잡기 때문입니다. 지금 집값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누가 집을 팔겠습니까? 좀 기다리겠죠. 국민은행은 집값을 쭉 순서대로 시세대로 쭉 늘어놓은 다음에 그 중위수, 중앙값이 얼마 정도 상승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52%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이게 더 피부로 느끼는 것이고 국가의 공식적인 통계는 왼쪽입니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는 이 왼쪽 통계가 더 정확하고 집값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통계가 맞아서 집값이 좀 더 진정되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대의 사망률 통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포스터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너를 원한다. 뭐 이러한 미국에서 군대를 모집하는 그런 광고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군대가 의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병제죠. 자원 입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2차 대전이나 월남전 때와 같을 때는 군인이 모자르기 때문에 추첨에 의해서 모집한 적도 있습니다. 자, 전쟁이 나면 군대가 더 안전하다라고 국방부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군인 대 민간인의 사망자 비율은 1대 1.58이다. 즉 군인이 100명 중에 1명 죽을 때 민간인은 100명 중에 1.58 죽었다. 뭐 이런 식이죠. 자, 누가 더 많이 죽었다고요? 민간인이 더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전쟁이 나면 군대가 더 안전하다. 군대에 가면 옷도 주고 총도 주고 밥도 준다. 그러니까 빨리 군대에 와.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군대가 더 안전한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리는 없죠. 직접 총을 들고 싸우는데 군대가 더 안전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왜 이런 통계가 나왔을까요? 이 통계는 거짓말은 아닙니다. 진짜 통계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 이것은 표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군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젊고 20대고 남자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민간인들은요, 어린아이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여성도 많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이 안 났을 때 사망자를 보면 이쪽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데 그 격차가 줄어든 것이죠. 똑같은 20대 남자라면 아마 민간인으로 있는 것이 더 안전할 것입니다. 여기 민간인 사망자 비율이 높은 것은 민간인 중에서 어리거나 약하거나 노약자들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통계를 잘못 해석하면 또는 잘못 이용하면 좀 더 오류가 나타날 수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현상과 정반대의 어떤 주장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것과 비슷한 애가 고속도로에서 서울에 가까이 오면 교통사고율이 높아지니 사람들이 서울에 가까이 오면 운전을 방심해서 교통사고가 높으니 서울에 가까이 올수록 조심하라, 이런 캠페인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예. 서울 주변에 차가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았던 것이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통계를 잘 해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기본적인 통계값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통계량이 빈도입니다. 빈도. 여러분들 점수 분포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55점, 65점, 75점, 85점 이런 점수가 있고 55점을 맞은 사람이 1명, 65점을 맞은 사람이 8명, 이렇게 각 점수에 따른 빈도수를 표현하면 우리가 이것을 점수 분포라고, 성적 분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로 나타낸 것을 그래프로 표시하면 훨씬 더 우리가 한눈에 보기가 쉽겠죠. 이걸 보시면 85점대가 가장 빈도수가 높고요. 그리고 점점점 아래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빈도를 가지고 우리가 비율을 구합니다. 전체 더하면 40명이고 40명 중에서 5명, 12.5%요. 그리고 40명 중에서 15명은 37.5%,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빈도를 구하면 빈도에 따른 비율을 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백분율이라고 이야기하죠. 백분율이라는 것은 전체를 100으로 나눴다, 퍼센테이지로 표시한 것입니다. 평균에 관해서는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여기서 잠깐 우리가 경우의 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확률 통계 배우면 제일 먼저 경우의 수 같은 거 배우죠. 거기서 이제 팩토리얼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팩토리얼은 n개를 순서대로 세우는 경우의 수, 그러면 그것을 n 팩토리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 3을 순서대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됐죠. 1, 2, 3, 1, 3, 2, 1, 3, 2, 3, 1, 3, 1, 2, 3, 1 이런 식으로 세웁니다. 총 몇 가지입니까? 총 6가지 수가 나오죠. 이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면 3개의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세 자리에다가 1, 2, 3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몇 가지예요? 1 또는 2 또는 3이죠. 그러니까 3가지 경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다음 칸에는 앞에 한 숫자를 빼고 나머지 2가지가 가능하고, 세 번째 칸에는 앞에 2숫자를 넣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것을 3 팩토리얼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n 팩토리얼은 n에서 1씩 빼가면서 1까지 곱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퍼뮤테이션입니다. n개 중에서 x개를 골라서 순서대로 세우는 경우의 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n 퍼뮤테이션 x라고 표현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 2, 3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순서대로 세우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1, 2, 1, 3, 2, 1, 2, 3, 3, 1, 3, 2. 자, 총 6개인데 이것도 어떻게 계산하냐면 2개의 빈칸이 있고
이 앞에 들어갈 숫자가 몇 가지가 가능하다고요? 예, 세 가지가 가능하겠죠. 이 두 번째 칸에 들어갈 것은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2가 되고요. 3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하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두 칸 간다는 얘기입니다. 한 칸, 두 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n 퍼뮤테이션 x는 n에서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하는데 몇 칸 간다고요? 예, x 칸만큼 갑니다. 예, 이것을 퍼뮤테이션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예, 다음은 컨비네이션입니다. n개 중에 x개를 골라서 순서 없이 고르는 것이죠. 그랬을 때 경우의 수 n 컨비네이션 x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 2, 3 중에서 두 개를 순서 없이 고르는 경우의 수인데요. 아까처럼 순서를 먼저 생각하고서 고른 다음에 1, 2는 뭐와 똑같죠? 2, 1과 똑같죠? 그래서 이만큼 나눠줍니다. 1, 3은 3이라고 똑같죠? 그리고 2, 3은 3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총 6개를 2로 나눠주면 되겠죠? 정확하게는 2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2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 퍼뮤테이션 2를 2 팩토리얼로 나눠준 것을 3 컨비네이션 2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n 컨비네이션 x는 n 퍼뮤테이션 x를 x 팩토리얼로 나눠준 것입니다. 자, 컨비네이션과 퍼뮤테이션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순서 없이 고르는 방법과 순서 있게 고르는 방법의 관계는요. 순서 있게 고르는 방법의 수는 순서 없이 고른 다음에 순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즉, 순서 있게 고르는 방법 n 퍼뮤테이션 x는 먼저 순서 없이 골라요. n 컨비네이션 x 그 다음에 순서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식과 똑같이 나는 걸 알 수 있죠. 자,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5 컨비네이션 3은 어떻습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3칸 가고 3 팩토리얼 나누니까 10이죠. 예, 5 컨비네이션 2는요. 5 곱하기 4하고 2 팩토리얼이니까 10입니다. 똑같이 10이네요.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5개에서 2개를 고르는 것은 5개에서 나머지 3개를 고르는 것과 같죠. 5명 중에서 오늘 청소당번 2명을 고르는 것은 5명 중에서 청소 안 하고 가는 사람 3명을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 컨비네이션 2는 50 컨비네이션 48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0이 들어가는 경우에 5 컨비네이션 0, 5 퍼뮤테이션 0, 0 팩토리얼 이런 것들은 다 1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중복 순열입니다. 예를 들어서 A 똑같은 것들이 3개 있고 또 B 똑같은 게 2개 있고 전체는 5개죠. 이것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을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들이 다 다른 객체라면 A1, A2, A3, B1, B2 이렇게 표시될 수 있다면 이것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은 5 팩토리얼일 겁니다. 그런데 이 3개가 같고 이 2개가 같기 때문에 결국엔 이 3개를 순서대로 늘어나는 방법 이만큼 나눠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2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들이 중복되니까 또 나눠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전체 개수에서 같은 거 개수씩만큼 나눠주는 것입니다. 자, 이 중복순열은 어디에 쓰냐면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고등학교 때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자, A에서 B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A1, B1, B2, A2, B3, A3, B4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경우의 수는 A1, A2, A3, A가 3개고요. B가 4개인 이것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 7 팩토리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1, 2, 3의 순서가 바뀔 수가 없겠죠. 3이 먼저 나오거나 뭐 4가 먼저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가 결정이 되면 B가 결정이 되면 이것은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7 팩토리얼을 3 팩토리얼, 4 팩토리얼로 나눠줍니다. 예, 가끔은 또 이런 문제도 나오죠. 이 점을 C라고 하고 이 C를 꼭 통과해서 B까지 가는 방법. 그러면 먼저 A에서부터
C까지 가고 또 C에서 B까지 가는 이 두 가지 경우를 곱하는 것입니다.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는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4 팩토리얼이고 같은 경우가 두 개. 그리고 이쪽으로도 두 개니까 2 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주겠죠. 그리고 C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하나, 둘, 셋. 전체가 3 팩토리얼인데 중복된 거 이렇게 나눠주니까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조금 복잡한 것이 중복 조합이었죠.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A, B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뽑는 것이다. 그랬을 때 A, B, B, A, B. 제가 이렇게 썼지만 순서가 상관없기 때문에 A를 2개, B를 3개 뽑았다는 뜻이죠. 이것에 대한 공식은 이렇게 배웠습니다. 2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총 경우의 수는 EHO. 그래서 이 앞에는 컨비네이션을 바꿀 때 2하고 5를 더한 다음에 1을 빼주고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 5다. 이렇게 공식을 외웠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은 또 이렇습니다. 1, 2, 3, 4, 5를 A팀, B팀으로 나누는데 칸을 하나 세우는데 6개 중에 하나를 고름.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1, 2, 3, 4, 5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누게 되면 A가 3개, B가 2개 이렇게 뽑는다는 뜻이죠. 또는 제가 이렇게 나누게 되면 A는 하나, B는 4개 이렇게 뽑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A가 5개, B가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울타리를 치게 되는 요 하나 값을 이렇게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요 6개 중에서 요 울타리를 치는 어떤 위치 하나를 고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2를 고르면 2, 3, 4, 5 I가 있으니까 다 B만 고른 것이 되고요. 또는 만약에 제가 3을 고르면 칸마이가 3에 간 거니까 A가 2개, 그 다음에 B가 3개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 2, 3, 4, 5를 A팀, B팀 나누는 경우는 하나를 여기다 더해서 6 컨비네이션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6자리 중에서 한 자릿수를 고르는 것이죠. 이 칸막이를 치는 한 자릿수를 고르는 것입니다.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3개 중에서 8개를 뽑습니다. 이런 식이죠. A가 2개, B가 3개, C가 3개. 순서가 상관없죠. 그래서 3H8은 3하고 8을 더한 다음에 1을 빼주고 컨비네이션 8. 이것이 고등학교에 나와 있는 공식입니다. 자, 이것은 1, 2, 3, 4, 5, 6, 7, 8을 A팀, B팀, C팀으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칸을 2개 세우는 겁니다. 즉, 우리가 칸 2개를 더 추가해서 8개에다가 2개 추가하니까 10개죠. 그리고서 그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와 같게 되겠습니다. 중복조합이 조금 헷갈리는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외우시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외워두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기억이 오래 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이제 다시 평균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평균 구하는 것은 다 아시죠? 전부 다 더해서 개수만큼 나눠주는 것이 평균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평균이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시험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과목을 보게 되고 그 과목이 평균 몇 점인지를 계산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모두 몇 과목입니까? 제가 10과목이라고 좀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10을 하면 여러분들 이 과목의 평균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가평균이라는 것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쭉 보니까 평균이 보통 몇 점쯤 나오겠어요? 80점, 90점 이 정도 나올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평균을 85점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국어 점수는 가평균하고 똑같죠. 그래서 가평균과 차이가 0입니다. 수학은 몇 점 더 잘했습니까? 가평균보다 5점이 더 했죠. 그래서 5점이 더 확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7점이 더 했었죠. 그리고 과학은 85점보다 무려 20점이 빠졌죠. 그래서 이렇게 가평균에 비해서 몇 점이 남고 모자르는지를 쭉 계산하면서 위에서부터 쭉 더해옵니다. 5 더하기 7이면 12, 마이너스 20이면 마이너스 8, 6 더하니까 마이너스 2, 1 더하니까 마이너스 1, 9 더하니까 플러스 8, 플러스 10, 그리고 8, 그 다음에 12 더하니까 20, 20점입니다. 20점을 10과목 나누면 2점이 되는 것이죠. 가평균 85점에다가 지금 20점이 남았는데 그것을 10과목 나눠주니까 2점이 그래서 87점이 평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가평균을 이용해서 그것보다 크고 작은 값만 쭉 더해서 이것의 평균을 내서 가평균에다 더해주는 형식으로 평균을 빨리 구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나오냐면요. 시험 문제. 이런 형태의 문제로 나옵니다. 자, 55점이 10명이고요. 65점이 130명이고 75점이 200명, 85점이 140명, 95점이 20명입니다. 총 500명입니다. 이 학생들의 점수 평균을 구하라. 이걸 딱 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500을 해야 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을까요? 그럴 때는 이렇게 풉니다. 가평균을 쓰는 것이죠. 가평균. 어디가 가장 사람이 많습니까? 요 200점이 가장 많죠. 그러니까 가평균을 75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200이고 여기가 130, 10이고 여기가 130, 10이면 좌우 대칭이니까 평균이 75점이 맞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몇 명 더 있습니까? 여기 10명에 비해서 20명이니까 10명 더 많고요. 여기는 또 몇 명이 더 많죠? 10명이 더 많죠.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10점 차이니까 몇 명이 더 많아진다고요? 100점이 더 많아지고 여기는 20점 차이인데 10명이니까 200점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것을 대칭 형식으로 해서 남는 점수를 더해보면 300점이 남습니다. 가평균은 몇 점이라고요? 75점이고요. 몇 점이 남아요? 300점이 남는데 몇 명을 나누면 되죠? 500이죠. 그러면 이것이 계산해 보시면 0.6인 거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평균은 75.6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같은 것이 정말 평균을 구하는데 얼토당토 않게 큰 값이 나왔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가평균으로 구하라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가평균을 이용하는 방법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산과 표준 편차입니다. 분산은 편차 제곱합을 개수로 나눈 것입니다. 만약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데이터가 평균에서 얼마나 퍼져 있는가를 표시하고자 할 때 우리가 분산값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값에서 평균값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플러스인데 이쪽은 이 값에서 평균값을 빼주면 마이너스가 돼서 이 값들을 쭉 더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를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x값에서 평균 빼주고 전부 제곱을 해줍니다. 제곱 대신에 절대값을 해주는 방법으로 플러스를 만들 수도 있지만 제곱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그걸 다 더한 다음에 개수만큼 나눠주면 그것을 분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수만큼 나눈다고 했는데 개수가 n인데 n에서 1을 더 빼줬죠. 그 이유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 실제의 편차 제곱합보다 좀 적게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 값도 하나 줄여주는 겁니다. 수학적인 이유인데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게 분산을 계산해 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1, 2, 3, 4가 있다고 하면 평균은 얼마죠? 평균은 2.5가 되겠죠. 그렇다면
편차 제곱합은 1에서 2.5를 빼주고 제곱하고 2에서 2.5 빼고 제곱, 3에서 2.5 빼고 제곱, 4에서 2.5 빼고 제곱한 다음에 이것을 분산을 구할 때 쭉 몇 개로 나눠준다고요? 예, 4로 원래 나눠줘야 되는데 더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3으로 나눠준다 그랬죠. 그래서 1.667. 그런데 이게 문제는 무엇이냐면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땐 n으로 쓰기도 하고 어떤 땐 n-1로 쓰기도 합니다. 고수는 n-를 쓰고 하수는 n을 쓰는데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그 문제에 주어질 겁니다. 그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표준 편차입니다. Standard Deviation. 분산의 제곱근입니다. 방금 구한 분산에다가 루트만 씌워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산이 9면 표준 편차는 얼마라고요? 예, 3입니다. 만약 분산이 2면 표준 편차는 얼마일까요? 예, 루트 2가 되겠죠. 예, 분산과 표준 편차는 결국에는 같은 걸 측정하는 것인데 왜 우리가 표준 편차를 생각하냐면요. 정상적인 분포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3배의 표준 편차 안에 대부분의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의 한 달 용돈이 평균 50만 원이고 표준 편차가 10만 원이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한 달 용돈의 범위가 평균이 50만 원이고 여기가 평균이죠. 그리고 3배의 표준 편차 많이 받으면 80, 또 3배의 표준 편차 적게 받으면 20. 즉 대학생의 한 달 용돈은 대체적으로 2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표준 편차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 외에도 전체 데이터를 요약하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5숫자 요약입니다. 최소값과 최대값, 그리고 가운데값, 또 하위 25%, 상위 25% 값을 적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시다. 이것을 제가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예, 가운데는 여기 7일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25%씩 나누면 이만큼이 되겠죠. 또 25%씩 나누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25%씩 4등분을 하고요. 1이 최소값이 되고 13이 최대값이 됩니다. 그리고 7이 중앙값이 되고 4가 하위 25% 값, 그리고 10이 상위 25% 값입니다. 4분의 1씩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요 4를 1,4분위수라고 이야기하고요. 요 값을 2,4분위수, 이 값을 3,4분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4분위수는 우리가 다른 말로 중앙값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전체 데이터를 4등분으로 나눠서 표시해 주는 것을 5숫자 요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통계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것으로 통계에 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